자, 오늘 주요 뉴스 브리핑을 전해드리고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 불교 부문 예산 어떻게 지금 책정되는지 현재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불교도 대법회가 열리죠. 이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합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배재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저녁이죠.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 지도부 간의 만찬 회동이 있는데 지금 관심은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독대.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데 독대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통령실이 뭐라고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에게 그 내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 회동과 관련해서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면서 한 대표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그었군요. 이 한 대표의 대통령 독대 요청에 대해 사실상 난색을 표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관계자는 또 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지는 이 갈등설에 대해서도 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계속 소통하고 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내년도 입시가 시작이 돼서 정원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후년부터는 의료계가 이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네. 이 독대 같은 거는 물밑에서 조율해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알려지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죠. 말이 있어요. 누가 알렸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를 4분기라고 하는데 4분기 전기요금은 안 오릅니까? 네, 안 오르기로 했습니다. 동결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서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원래대로라면 최근 3개월간의 그 연료비 가격 동향이 좀 떨어지는 추세여서 낮추는 게 맞지만 심각한 그 한전의 누적 적자 이 문제 때문에 동결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낮추는 게 맞군요. 예. 저는 오르나 싶었는데. 다만 이제 뭐 한전의 뭐 지난 6월 말 기준 총 부채가 202조 9,9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북한이 이른바 이제 오물풍선 또 쓰레기 풍선이라고 하는데 수시로 이제 우리 쪽으로 날려보내고 수도권에도 많이 지금 오고 있는데 건물 화재라든지 항공기 이착륙 방해 같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서 우리 군 당국이 또 입장을 내놨죠. 네. 합동참모본부가 이제 오늘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등 선을 넘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최근까지 우리 쪽으로 넘어온 북한의 쓰레기 풍선 모두 22차례 약 5,500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풍선에 달린 이 발열 타이머 때문에 이 건물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격추를 시켜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제 공중 격추를 했다가 뭐 행여 미확인 그 위해 물질의 확산 우려도 있는 만큼 낙하우 수거아웃 원칙을 현행대로 지키되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기도록 단호한 군사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된 지도 넉 달 됐고 참사 일어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말이죠. 그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이 이제 시작됐습니까? 네,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건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밤이었으니까 22개월이 흘렀는데요. 게다가 지난 5월에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해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이 오늘 열린 첫 전원위원회 회의까지 넉 달이나 걸렸습니다. 출범은 했지만 이 국민의힘의 여당 몫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이 구성이 지연되다가 결국 지난 13일에 위원 9명이 임명되면서 활동기간 1년의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된 건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특조위는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재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돋보기 시간입니다. 음악이 그 60년대 음악 같은 음악인데요. 이석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677조 원 규모잖아요. 이게 다음 달부터 이제 심사를 하는 건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심사를 해서 정해지는데 불교 쪽 부분을 보니까 전통 사찰 보수 정비를 위한 사찰 자부담비 지금까지 부담을 해왔잖아요. 일정 비율. 근데 이거를 아예 안 해주겠다. 이게 여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지난번 대선 때도. 네. 그거면 그 지원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오늘 BBS 아침 저널에 출연해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약 3% 정도 증액됐는데 예. 근데 그러면은 불교계 관련 지원 예산도 그만큼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올해 불교계에 지원하는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해서 277억 원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50억 정도로 오히려 10% 가까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전통 사찰의 국고 보조 사업을 보면 이제 뭐 4:4:2라 그러죠. 국비가 4, 지자체 부담이 4, 그리고 사찰 자부담비가 2잖아요. 네, 맞습니다. 10분의 2인데 코로나19 당시에는 이제 산문도 폐쇄되고 법회가 중단되면서 재정이 크게 악화됐어요. 그래서 2021년도 예산부터는 국비 부담을 늘리고 사찰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고 결국 지난 대선 때는 자부담 제로까지 공약까지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였는데요. 사찰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여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걸 다시 뒤집으면서 20% 자부담 비율을 고수하고 있는 건데요. 네. 4:4:2 비율은 1997년 전통 사찰에 대한 보수 지원 사업 시행 초부터 현재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었던 건데요. 현재 사찰 실정과 맞지 않고 국고 70%의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율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자부담 비율을 아주 낮추거나 좀 없애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불교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부담 비율 폐지가? 네, 맞습니다. 뭐 폐지한다고 이제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이제 김영배 의원은 정부가 자부담 비율을 계속 고집하면서 불교계에 대해서 냉대하는 게 아니냐며 이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김영배 의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불교 공약 중에 하나가 자부담 비율을 폐지하겠다였거든요. 네. 대통령 공약도 지금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면서 자부담 비율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게 네. 물론 재정 여건이 어렵다라는 핑계는 뭐 늘 돼 왔던 거지만은요. 이렇게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예. 민주당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최대한 하여튼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했던 국비, 지자체비, 그다음에 사찰 부담, 이게 4:4:2 비율인데 이게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사찰 실정과도 맞지도 않고 국고 70%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율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을 했었잖아요. 예.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사찰은 대부분 목조 건축물이잖아요. 예. 보수나 정비를 하려면 수천만 원의 자부담이 듭니다. 조계종에서 정책 제한집을 만든 게 있는데 전통 사찰의 평균 자부담액을 수취한 게 있습니다. 예. 지난 2020년 그러니까 자부담이 20%였을 때 6,2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전통 사찰 대부분이 산지에 있는 소형 사찰이 많아요. 예. 자부담 충당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또 날씨도 덥고 요즘에는 전기료 감면 문제도 이게 풀어야 할 숙제죠. 불교계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전통 사찰은 방문객의 편의나 문화유산의 경관 관리 등을 위해서 상당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양식의 목조 건축물 특성상 단열에 따른 전기세와 가스비 등 난방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잖아요. 예. 전통 사찰은 공익적 성격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주택용이나 일반용 전기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기료가 사찰 전체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요. 예. 근데 사찰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많이 쓰는 데도 있고 또 네. 작은 데는 또 많이 안 쓴다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통 사찰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그 정부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집계된 게 있습니까? 네, 전통사찰은 사찰 예산의 약 5%에서 10% 이상을 전기요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농업용 등은 별도의 저렴한 요금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건데 전통사찰도 문화향유에 이바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에 대해 별도 요금 체계는 없습니다. 네, 뭐 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는 교육용이라 그래서 또 네, 저렴하게 해주고 막 맞습니다. 이러는데 그렇게 안 해준다 이 얘기잖아요, 네, 지금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원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지금? 그런 건 아니고요. 정부는 네. 작년부터 국가지정 문화유산 소유 혹은 관리사찰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유사찰로 한정돼 있고요. 그렇죠. 다수의 전통사찰이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영배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전기료 감면 문제도 예.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코로나 당시에 저희들이 전통 사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국보라든지 네. 문화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건물 관리와 관련된 비용들을 좀 저희들이 그래도 최소한 지원하기 위한 전기료를 좀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네. 그런 예산 책정을 한 바가 있는데 이걸 또 정부에서 지금은 또 옛날로 네. 도돌이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뭐 전폭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이 불교 문화유산 지원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고 불교 유산을 바라본 시각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나라 문화재의 70% 이상이 불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교계도 소홀한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좀 법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석호 기자도 국회에서 무슨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 돋보기였습니다. 불교 내용을 바탕으로 이석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어서 견지동 45 시간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오는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불교도 대법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기서 국민 체조하듯이 선명상을 하자. 매일 5분씩 이런 제안도 하셨는데 예. 자, 홍진호 기자 지금 그 저출생 극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런 취지입니까? 이 말씀이?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제 28일 행사를 앞두고 이제 기자회견을 총무원장 진우 스님 주재로 했고요. 뭐 BBS 등 뭐 교계 안팎의 기자들이 참 많이 참석하고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진우 스님이 했던 이 발언이 이제 제가 질문했던 거에 대한 이제 답변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손을 들고 했던 질문이 뭐 미국에서 뭐 MBSR이 이렇게 많이 확산된 데에는 미국이 여하튼 뭐 물질 문명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뭐 발전을 했고 그만큼 사람들의 스트레스도 심했기 때문에 이게 또 확산이 됐다. 이제 지금은 미국이 뭐 구글 등에서도 예. 사내에서 이제 명상 프로그램이 도입이 됐고 영국을 보면 이미 이제 공공 교육에서 명상이 수업의 한 형태로 이제 들어가고 네. 있는데 진우 스님이 항상 강조했던 게 국민들의 이제 정신 건강,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선명상이 확대돼야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이런 질문을 했고요. 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진우 스님이 뭐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얘기했고 선명상이 확대된다면은 사회에 이제 여러 가지 재 문제들이 해결됐고 그 중에 하나로서 저출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제 저도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예. 뭐 국민체도 앵커도 하셨죠. 아침마다 했죠. 아니, 한 운동장에서 했어요. 저는. 예, 근데 진우 스님의 답변을 듣고서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예, 육체적인 건강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뭐 선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질문 안 했으면 그러면 이 예, 얘기 안 예. 했을 뻔했습니까? 그건 아니 근데 아닐 그건 텐데. 아닌데 예. 제가 하여간 질문에서 건진 가장 큰 수확은 선명상을 국민체도처럼 하자. 그렇죠. 육체도 중요하지만 정신도 중요하다. 이 답변이 참 좋았습니다. 예. 제가 질문해서 나온 답변입니다. 예. 예.
국민 체조를 안 하겠다고 하면 성명상 못 하네요. 그런 뜻은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예.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의 국민 체조가 선명상이죠.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불교계가 각인시키고 이후에는 정치권도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선명상으로 이게 마음의 여유를 찾고 이렇게 네. 하다 보면 지금 우리 역대 정부마다 제일 큰 화두가 바로 저출생. 워낙 애를 네, 낳지 그렇죠. 않으니까. 예. 이 극복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연결이 예. 됩니까 이렇게? 예, 뭐 지난 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제 학계 출산율이 0.65명, 연간으로 해서는 0.72명인데 예. 뭐 그야말로 이제 뭐 역대 최저고 최저치고. 세계적으로 네. 봐서도 정말 네, 맞아요. 너무 낮은데요. 지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7개 부처 장관하고 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예.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하기 때문에 요새는 뭐 그 발언들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예전에 이제 기사를 쓰면서 뭐 이렇게 다 검색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이거였어요. 뭐 역대 정부에서 지난 20년 동안 다 해보지 않았느냐. 예. 뭐 돈도 정말 뭐 역대 정부에서 많이 했는데 결국은 안 된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있는 과잉 경쟁이 개선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게 굉장히 뭐 상식적인 멘트인데 지금쯤 꼭 필요한 멘트인 것 같고 조계종 총무장 진우 스님이 선명상을 확대시키러 나가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뭐 예, 공감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 우선 멈추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예. 예. 출산을 위한 노력은 멈추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요새 뭐 젊은이들이 스트레스를 이제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부분에서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경제적으로는 되게 풍요로워졌잖아요. 예. 근데 진우 스님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부라는 거나 물질적인 풍요도 상대적인 개념이다. 맞습니다. 이게 예. 저보다 가난한 거 이게 자기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예. 이 스트레스 완화의 명상이 효과가 있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 어떻게 입증이 되는지 또 예. 세계적인 형상인지 명상 확대가 그리고 예. 그 출발점이 불교냐라고 예.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예. 있을까요? 불교죠. 예. 예. 불교고요. 이번에 이제 국제 선명상 대회 때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했던 차드맹탄이 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구글의 엔지니어였어요. 아직도 엔지니어입니까? 아, 지금은 엔지니어 아니고 예. 이전 완전히 예전에 명상 엔지니어. 전문가로 예, 그렇죠. 됐고 예. 이제 구글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Search Inside Yourself라는 마인드풀리스에 기반한 사내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아마젠이라고 해서 아마존에 가면은 그 아마 회사 이름의 아마를 따고 젠 불교에서 말하는 선을 따가지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부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명상을 할 수 있게 이미 지금 사실은 뭐 미국에 있는 굴지의 빅테크 기업들은 명상을 사내 프로그램으로 많이 도입을 했어요. 영국은 공공교육에서 들어가 있고. 명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태국의 한 하찰에서 열렸던 아시아 태평양 환경 운동가 모임이라는 거를 이제 취재를 갔었는데요. 맞아요. 예, 기억나네요. 이게 이제 네. 전전 사장님 때 예. 이제 선상진 사장님이 이 GPIW라고 해서 뭐 여성주도 세계평화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태국 사찰에서 이러한 회의를 한다. 네가 한번 취재를 가보라 해서 영어로 된 이메일 하나 던져줬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여간 끝나고 나서 이제 영어로 그 사람한테 사무총장한테 보내고 다시 뭐 제 소개 영어로 쓰고 보내가지고 티켓도 이제 이메일로 받아서 갔었는데 맨 처음에 그 과정이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때 주제는 환경이었는데 사실은 이런 태국 사찰에 모여가지고 명상을 했어요. 명상을 하는 아침 시작부터 같이. 해가지고 요가 클래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녁에 가면은 뭐 다 이렇게 삥 둘러앉아가지고 한 마디씩 하면서 라운딩을 또 하던데. 요가를 해서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명상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힘들었는데요. 그때 여기를 주최했던 분이 이제 디나 메리 안이라는 여성분이었어요. 설립자인데 뉴욕에 이제 뭐 그 사무소가 있고요. 이분을 인터뷰했었는데 불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고 미국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아시아 밖에서 최초로 불교 선원이 설립된 곳이 이제 미국이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젠 센터가 예. 스즈키 술류 스님이 이제 1972년도에 타사하라 젠 센터를 했는데 예. 디나 메리엄 이분도 그 사실을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기가 뭐 아프리카에 가서도 명상 수업도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정말 열광적으로 호응이 됐고 미국이 아시아 밖에서 불교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만큼 이제는 이러한 명상을 세계적으로 좀 전하고 싶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우 스님 기자간담회 하고서 이제 리포트를 할 때 디나 메리엄의 이제 멘트를 인서트를 썼고요. 그래서 썼던 거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젠 센터의 연역이란가 이런 걸 같이 붙여서 리포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명상은 정말.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예. 홍진호 기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이상으로 견지동 45였습니다. 문화청학동 순서입니다. 불자 국악 명가의 전통을 계승하고 계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박종선류 아쟁산조를 계승해 국악으로 문화포교를 하고 있는 국립국악관현악단 박기영 전 아쟁수석을 김봉래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박종선 명인이 아쟁의 명인이신데 타계를 하셨고 49지와 추모 음악회가 우이동 보강사에서 지난 봄이었죠. 그때 그 아들이 바로 박기영 전 아쟁수석이군요. 만났죠? 그렇습니다. 네. 예. 박종선류 아쟁산조를 확립한 금당 박종선 선생의 49제와 추모 음악회 지난 5월 초에 열렸고요. 박종선 명인의 집안은 대대로 불교를 믿는 불교 집안인 동시에 국악 명인들이 다수 포진한 국악 명가입니다. 네. 이날을 이제 동료 제자 또 부인,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동참해서 고인을 그리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아쟁 명인은 이렇게 알려져 있는 우리 박종선 명인은 어떤 분이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1941년 이제 광주에서 출생을 했고요. 아버님 또 큰아버님 외삼촌을 비롯해서 자녀 손주까지 국악을 하는 국악 명문가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쟁산조의 창시자 한일섭 선생을 계승해서 박종선류 아쟁산조를 확립하면서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9호 박종선류 아쟁산조 예능 보유자로 지정이 되는 등 독보적인 예인으로 손꼽혔습니다. 국립국악원의 민속 연주단 단장, 예술감독, 또 국립중앙극장, 국립창극단 음악감독 등을 역임하며 국악 발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보광사 창건주이면서 선학원 이사장을 지냈던 고정일 스님과 인연이 깊었고요. 불심 가득한 가정을 일궈낸 제가 불자로서 모범이 됐습니다. 네. 박종선 유라는 이름이 붙일 정도로 예인이고 아쟁 명인인데 이 박종선류 아쟁산조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잘 전승이 지금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특징은 이게 우조가 있다는 것이 우조요? 특징입니다. 우조는 한이 서린 가락 또 흥이 넘치는 가락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끼칠 만큼 그런 매혹적인 평을 듣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선생의 아들로 현재 박종선류 아쟁산조를 계승하고 있는 국립국악관현악단 전 아쟁수석이죠. 박기영 수석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은 타 종목하고 다른 게 뭐냐면 취미생이 없고 다 전공자들로 이 전수자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전승 교육을 하기 전에 입시가 있어서 그 전에 거의 다 전승을 받습니다. 예. 아까 우조라고 그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예, 음악적으로 이제 계면조하고 우조라는 게 있는데 꺾기나 슬픈 단조로 이 슬픈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계면조라면은 그 대나무처럼 우직하고 강직한 남성미를 표현하는 것이 우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종선류 아쟁산조에는요 계면조뿐 아니라 우조까지 들어있다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 그 아들인 박기영 전 수석을 중심으로 계승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진행되어 온 전승 교육이 코로나19로 잠시 자율에 맡겨졌다가 다시 의무화가 됐고 또 연 1회 진행하던 공개 행사도 내년부터는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박기영 전 수석이 지금 국립국악관현악단 창단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집안의 분위기나 교육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어릴 적부터 신심 깊은 가문에서 자라면서 돈독한 불심을 키웠고 국악의 재능 또한 이어받았습니다. 또 박기영 전 수석의 처가도 돈독한 불자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해 이제 불교미술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학 작가가 동서라고 합니다. 예. 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자연스럽게 이제 국악을 접하게 되면서 그 분위기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국립국악원에 재직을 하시면서 저에게 일러주신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연주자로서의 마인드나 이제 파트장 뭐 수석으로서의 리더십이나 예절 등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이 이제 지도해 주셨는데 아마 그러한 것들이 제가 근무하면서 뭐 제가 뭐 수석도 하고 운영위원, 지회장, 부수석도 많은 직책을 맡으면서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이제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현대 음악을 재창조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기영 전 수석은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예,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잘 아시는 이제 박범원 중앙대 교수 당시 교수를 초대 단장으로 해서 1995년에 출범이 됐는데 예.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국악을 창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악기 개량 사업을 꾸준히 펼쳐서 지금은 모든 국공립 단체에서 개량된 악기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 박기영 전 수석도 정기적인 연주회는 물론이고 선사음악회 같은 문화 포교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해인사 홍지암 이 사명대사 추모 달해제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요즘 불교계 최대 화두가 전법이기 때문에 탈경교 시대 출가자와 신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문화 포교가 이 돌파구가 마련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박 전 수석도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모든 세대와 소통이 중요하다. 따라서 불교가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서 전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불교 박람회 나는 절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불교계로 발길을 많이 옮겨준 듯합니다. 국악도 마찬가지로 보다 젊어지는 취향을 고려해서 참불가로 접근한다면 좋은 영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국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요즘 트렌드를 접목시켜 불교의 이제 전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박기영 전 아쟁 수석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은 어떤지 끝으로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무엇보다 선친이 남긴 유업을 잘 보존 전승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타계 1주기에 즈음해서 추모 음악회 겸 공개 행사를 갖고 또 선친의 업적을 모아 출판도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문화포교가 대를 이어서 잘 되고 있다는 점 주목하고 기타 발전 방안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참 대단한 집안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따님도 아쟁을 한다고요? 박종선 명인의. 예. 예, 지금까지 문화청학동 김봉래 기자였습니다.